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도구들, 이익, 장부가치, 배당. 이익과 이익 성장률. 우리는 밸류에이션에 관한 장의 끝부분에 왔는데 이익, 장부가치, 배당 수익률과 같은 것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이익과 장부가치는 증권 분석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밸류에이션의 노력의 일부분으로서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만 한다. 주당 순이익은 역사적으로 투자에 의해 밸류에이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불행히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세하지 못한 방식이고 조작이 가능하며 획일적 변동에도 취약하다. 또한 기업이 발생시키는 현금이나 사용하는 현금도 측정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예상으로 보면 이익을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 경영지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된 이익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 공표 이익을 약간 조작한다. 특히 일부 비도덕적인 경영진은 희상의 게임을 통해 나쁜 실적을 개선된 것으로 손실을 이익으로, 적은 이익을 큰 이익으로 부풀리기도 한다. 세스클라마는 큰 돈을 운용하고 좀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아직 개인 투자자의 권유와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이익, 장부가치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얼만큼 큰 금을 다루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전 종목을 몇 바퀴 돌려서 전 종목을 다 봤거든요. 몇 번. 근데 이제 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과 완전히 다르니까 그 같이 말 못하겠지만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그것만 보면 안 되고 현금 흐름과 함께 보는 거죠. 현금 흐름과 당연히 함께 보고 또 거기서 이제 이 현금 흐름이 쌓이면 또 이제 의미 있는 자산, 현금과 유동금 자산 이런 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이제 뭐 염려스러우니까 또 이 거짓말 치는 이런 비도덕적인 경제가 있으니까 순이익에 대해서 조금 너무 믿지 말라 이런 말 하지만 실적으로 믿는다는 전제하에 주식을 접하는 게 좋고 대신 이제 분산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을 언제 믿어야 되고 대신 단기적인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5년치 물론 상장이 얼마 안 된 기업을 애초에 안 사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걸 무시하고 사가지고 손실도 보고 뭐 그런 뭐 경험이죠. 경험인데 아무튼 세스클라마는 이렇게 이제 경영진이 회계상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순이익을 너무 믿지 말라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순이익만 당연히 안 보고 현금을 당연히 확인해야죠. 순이익이야 장부상 금액이니까 그걸 다 믿으면 안 되겠죠. 조작이 없더라도 보고된 이익의 분석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잘못 알게 할 수 있다. 현금 흐름 분석이 기업 경제성의 진실을 더 잘 드러낸다. 비경상 이익은 이익을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부풀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해야만 한다. 투자자들이 이익이나 현금 어느 것으로 밸류에이션 분석을 하든지 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로 분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겨야 한다. 장부가치. 과거에 먼저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당연히 순이익만 보시면 안 돼요. 순이익은 그냥 장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현금 흐름을 보셔야 되고 당연히 현금 분석해서 영업활동 현금이 얼마큼 나왔나, 순이익 대비 얼마나 차이 있나, 비슷한 건가, 또 이제 투자활동 현금에서 자본 지출이 얼마큼 크게 난가, 매번 매출 발생에 자본 지출 계속 나는 기업인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기업인가 확인하시고 또 그러면 어느 정도 타당하도 봐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기본이니까 이분은 이제 순이익만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순이익이 나야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나는 거니까 아무튼 순이익뿐만 아니라 현금을 많이 봐라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부가치, 과거에 발생한 부분이 오늘날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수인 것은 아니다. 장부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주주 자본에 대한 역사적인 회계다. 때로는 역사적인 장부가치가 현재 가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종종 가치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이나 고정자산의 현재 가치는 보통 기재된 가치에 가깝지만 특정 형태의 재무자산은
진보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공장과 설비는 낡거나 진보되거나 현재 가치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대신에 공장과 설비를 완전히 감가상각했거나 상각 역사를 가진 기업은 실제 경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기재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장부가치 제가 강의 시간이나 뭐 예전 그 초창기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재무상태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가치는 이제 물론 장부상 가치지만 여기 보시면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이래서 이제 을기업은 당연히 현금 자산보다 채권이 많죠. 각 기업에서 현금보다는 뭐 채권으로 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채권을 이제 보통 여기 보시면 채권하고 여기 매출 채권과 고정자산 현재 가치는 보통 기재된 가치가 가깝지만 특정자산 재고자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옷이라든지 뭐 신발든지 뭐 이제 또 그 기술이 계속 필요한 신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계 설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옷도 보면 나중에 재고자산 같은 경우 막 그람수로 팔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정말 덤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재고자산에 따라 그게 이제 진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이제 일부 석유업 파는 데는 뭐 진부화가 더디지 않죠. 오히려 뭐 기름값이 오르면 오히려 그 재고자산 가치가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추가로 공장이나 설비 같은 건 낡거나 진부화되면서 현재값도 훨씬 가치가 떨어져요.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대신 감가상각을 해버리면 감가해서 비용처를 다 했는데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자산, 남아있는 공장 설비는 오히려 거기 이제 장부상 가치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기술적 변화, 규제 등의 요소도 역사적 회계, 원가 회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십 년 전에 구입해서 기업의 장부에 역사적인 원가로 규제되어 있는 부동산은 훨씬 더 가치가 클 것이다. 또 신규 원유, 정제 설비의 현재 원가는 환경 규제로 인해 훨씬 비싸지므로 오래된 설비의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한다. 반대로 오래된 일관 제철 설비는 신규로 지어진 전기로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보고된 가치는 확실히 과대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뭐 재무상태표만 보면 안 되고 그냥 재무상태 어떤 재무상태표를 이제 업종마다 다 다른 거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뭐 가치가 더 상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술적 변화 있는 그 예전 그 기계 설비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부동산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물가 상승분 이상은 가치가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비, 시스, 설비 이런 것도 당연히 예전보다 더 비싸지니까 지금 차로 만들려면 오히려 희소성이 더 커지고 또 일반 제철 설비 이런 것은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떨어지니까 가치가 좀 더 안 좋고 또 이제 보고된 가치가 확실히 과대평가된다 이런 말씀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퀀트 투자 이런 거 보면 퀀트 투자는 그냥 이렇게 수치만 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100억이라도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재고사진도 그리고 물론 현금 자체는 똑같이 볼 수 있겠지만 재고사진은 완전히 다르고 채권도 매출 채권도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채권일 수도 있고 그냥 각 기업은 아무 때나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 이제 분석을 해야죠. 장부상 가치가 각 뭐 재고자산이든지 뭐 기계 설비라든지 유형자산이든지 그런 거 가치를 평가를 달리 해야죠. 종목마다. 보고된 장부 가치는 경영진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순수를 본 사업부 상각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면 보고된 장부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식 발행이나 자산 매입도 장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의 많은 기업들이 자원 조정을 실시했고 돈을 빌려서 특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배분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장부 가치를 크게 줄여버렸는데 때로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였다. 심지어 경진에 의한 회계 방식의 선택도 보호된 장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당연히 뭐 이게 보시면 뭐 사업부 상각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뭐 장부 가치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간혹가다 보면 이렇게 파생 상품 거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기업도 그래서
맞지. 영업이익은 좀 적은데 갑자기 이제 비영업에서 파상 상품 이익이 나서 일회성 이익이 나든지, 어떻게 보면 또 파상 상품 손실이 나서 일회성 영업이 좋은데 이래서 손실이 커서 결국 이제 세전이익이 줄는데, 이런 기업은 좀 피하는 게 좋죠, 당연히. 뭐 주식은 막 함부로 발행하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은 당연히 장부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사 매입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특별 배당도 이제 빌려가지고 배당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뭐 좀 안 좋은 주주들은, 안 좋은 기업 오너는 그런 행위를 하죠.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냥 수치만 보지 말고 어떤 업종인가, 그 재무자산이나 뭐 유형자산 이런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당연히 보시는 거예요. 그 기본이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어렵게 말한 것 같지만 당연히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분석도구가 유용성을 가지려면 밸류에이션과 연관되어 적합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나 회계 원칙과 자유재량 경영 형태의 결과로 동일한 유형자산과 부채를 가진 두 개의 기업도 전혀 다른 보고된 장부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장부가치를 밸류에이션의 평가 기준으로 유용성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이익이나 장부가치는 제한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깊고 완전한 분석을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 정도로만 여겨야 한다. 뭐 틀린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과 직접 뭐 접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장부가치를 우선 믿는다 치고 대신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 현금 흐름을 당연히 보시고 또 이제 뭐 좀 처음에 매수한 종목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좀 매수한 다음에 이 종목은 이제 기업 보고서 봐야죠. 기업 보고서 보고 어떤 업종인가 보고, 그래서 뭐 오른법 실전 주식 투자 이런 거 보면 업종 자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업종은 어떻다 이런 걸 애초에 나오잖아요. 그런 지식을 싼 다음에 종목을 보면 이 종목 하는 일에 보고 그냥 그 기업 보고서 다 자세히 안 읽어도 대강 알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종목을 또 많이 보고 비교를 해야죠. 상대적인 비교를 해가지고 좀 더 우월한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강의시간은 계속 뭐 언급하지만 신기술 필요하고 이런 업종들, 그런 매출이 급등락을 자주 하니까 주가도 당연히 급락도 많이 하고 급등도 하고 많이 하니까 가치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렵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마다 어차피 모든 종목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가하기 좀 적합한, 평가하기 힘든 뭐 IT 반도체 이런 걸 사는 것보다 좀 자기가 소비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사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비자니까요. 배당 수익률, 나의 배당 수익률에 대한 논의는 왜 이렇게 짧을까? 배당은 일정 시기 기업 변형의 측정치가 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겨우 살아만 있는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배당이 증가되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배당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을 두려워하는 경영진이 배당률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같은 주식들의 표면적인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매수한 투자자들은 훌륭한 가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작이 심한 비참한 희생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높은 배당 지급은 투자된 자본의 환급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성사를 나타내는 자본의 환급이다. 이 같은 조작은 1980년대 은행들에 의해 널리 행해졌는데 주가를 높이려는 효과를 노린 것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배당 보고 지금 매매한 적이 없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배당하면 자본 총계가 증가가 더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는 아닌데 대부분 종목이 자본이 이렇게 증가한 종목이 주가 이렇게 올라가지, 자본 증가 더딘 종목은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걸 휘감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기업가치 증가한 것보다 이렇게 기업가치 증가폭이 적은 종목은 당연히 배당 많으니까 기업 가치 증가폭이 적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 장기간 뭐 주가가 오르네 하지만 이런 기업보다는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적게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도 적어요. 대부분 그래요. 예외가 있긴 한데 고려의 뭐 신용 정보 같은 경우는 워낙 ROE 자체가 워낙 높아요. 물론 이제 자본 초기에
자본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본총액 증가폭이 더디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ROE를 높은 ROE를 유지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외국 현상이 있는 건데 이런 종목도 워낙 ROE 높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간 거지. 결국 자본총액 증가는 더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아무리 주가 올라가도 다시 떨어지겠죠. 기까지 증가를 많이 안 하는 상태에서 이제 배당을 많이 했기 때문에 ROE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 문제인데, 원래 이런 거래신용 정보 같이 ROE 20 넘는 정보를 나는 이런 정보만 믿을 거다. 그럼 또 다른 건데, 대부분 정보 ROE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높지도 않은데 자본총액도 거의 없으니까 주가도 결국 크게 상승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 문제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신다 정보라든지, 크게 먹으려면, 몇백 프로냐, 안정적으로 먹으려면, 그냥 잘 버는 회사를 저가 매수해서 홀려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려면 이제 배당을 많이 하면 힘들겠죠. 선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